21번 다음 글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조선 초기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집권층은 조선 초기의 집권층은 흔히 우리 그 관학파라고 하죠. 자 이들은 부국강병과 민생 안정을 위해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세종대에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이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서역과 중국의 과학기술을 수용하여 자 국가적인 지원 속에 여러 방면의 실용적인 학문을 크게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국가적 지원 속에 실용적 학문 이런 것을 그런 문화와 관련된 그러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천체가 운행을 측정하는 혼천이 뭐 가안이 혼천이 이런 게 세종대에 제작이 되었죠. 예. 자 동의수세보온을 저술하여 사상의학을 확립하였다. 자 동의수세보온은 조선 후기 초기가 아니죠. 조선 후기 고종 때 이재마가 저술한 이제 그 사상의학 체질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하는 것이죠. 태양, 소양, 태음, 소음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이 동해수세보온 저술한 시기가 1894년이고 국가의 지원 속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저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탈착식 식자판 조립 방법을 개발하여 갑인자라는 금속 활자를 주조했다. 세종 때 있었던 일이죠. 갑인자 금속 활자 맞고 그 다음에 비격 진천내와 신기전 이쪽이 뭐 다연장 로켓포 비격 진천내는 이것도 역시 뭐 시한폭탄인데 나를 비자죠. 날아가서 이제 시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터지게 하는 뭐 그러한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이런 것들이 다 세종대 신기전은 확실히 세종대고 비격진천대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나온 것은 이제 조선 중기 이제 이거는 이제 초기는 아니고요. 선조 때 군기식 무기 제조하는 화포장 출신의 이장손이라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경주전투에서 큰 진가를 발휘했었죠. 자, 아무튼 근데 이 세종이라든지 뭐 문종, 뭐 선조 다 이게 그 군사 과학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연장 로켓포이니 화차, 신기전 이런 것 등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국가에서 이제 지원한 것이죠. 그리고 오리풍토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서 세종 때 정초 변원문 등을 시켜서 1429년에 편찬을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자료의 설명에 해당하는 건축물 조선 초기에는 도시의 궁궐이나 한양도성이 있죠. 성곽, 뭐 숭례문, 흥인지문 등 성문 이런 거라든지 학교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향교 같은 게 대표적인 게 되겠죠. 향교라든지 뭐 중계에 가면 이제 서원 뭐 등등등등. 그러나 이제 그 사원이나 석탑은 고려시대에 비하여 불교와 세타함에 따라 발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왕실과 관련된 사찰 건물 중에는 규모도 웅장하고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국보 2호 오늘날 그 탑골공원 안에 있는 이제 세조 때 건립이 된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죠. 예. 세조가 호불군주로서 이 원각사를 건립을 하고 원각사 10층 석탑 웅장한 대리석 석탑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조선 전기 대표적인 건축물로 또 꼭 알아둘 것이 두 가지라면 정리해보죠. 뭐 무의사 극락전이라든지 해인사의 그 팔만대장경을 보고는 해인사 장경판전이라든지 등등등등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정사 팔각 구청석탑 이건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다각다층탑이죠. 하암사 각항전, 금산사 미륵전. 자, 요 두 개는 자 조선 후기,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죠. 자, 조선 후기에 이르면은 양반이라든지 이제 분홍들이 나타나면서 이들이 이제 불교 사원을 이제 건축물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이 하암사 각항전, 금산사 미륵전 하나 더 하자면 보은 법주사 팔상전이 있죠.
이거 5층이나 돼요. 이거 2층, 이거 3층 등등등등 이렇게 중층 구조로 되어 있고 내부가 하나의 통로로 되어 있는 이러한 특징. 예, 이렇게 큰 규모의 불전이 나타난다는 거. 조선 후기 17세기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요 세 개는 대표적인 고려 후기 주심포 양식. 그래, 그럼 목적 건축물이죠. 공포가 이 주된 기둥 위에만 있는 것이죠. 예, 이것도 좀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으로 오는 것은 강홍립이 나왔어요. 강홍립 그러면 심하의 역. 그 뭐 사르 전투라고 그러죠. 예. 당시 이제 그 후금과 명 사이에 이제 그 전쟁이 있는데 이때 명이 우리에게 이제 그 조선에 그 원군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도와주면은 이제 후금의 보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광해군은 중립 외교의 일환으로 이 강홍립 도원수 파견 총사령관인 강홍립에게 적당히 싸우다 투항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그런데 인조 반정, 광해군을 몰아내고 서인 정권이 들어서죠. 인조가 집권하면서 취한 정책은 친명 배금, 명과 친하고 후금을 배척을 하니까 결국 후금의 그런 후금, 나중에 또 청으로 계층을 하면서 결국 호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인조 때 2차례나. 그리고 효종 때는 특히 이제 병자호란이 충격적인데 군신 관계를 맺고 명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청의 조국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죠.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아주 치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자, 이 청에 대한 치욕을 싣고자 효종 때는, 인조 다음 효종 때는 북벌을 준비하게 되죠. 어영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4군 6진을 설치해 북방 영토를 확장하였다. 압록강 쪽에는 최윤덕 장군을 대서 북서 4군을, 두만강 쪽에는 김종서를 보내어 동북 6진을 설치하는. 그래서 오늘날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하는 국경선을 확장 지은 사람은 조선 초기 세종이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가나의 공통된 역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고려시대 중앙관제 중 중서문화성의 산품 이하의 하위 관리인 낭사들, 그 다음에 감찰을 담당하는 이 어사대가 합자를 해서 대간을 구성하죠. 조선시대는 이 대간 기능을 사헌부와 사간원, 이 둘이 합자를 해서 대간 기능을 하게 됩니다. 대간 기능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나 조선이나 똑같이 대간 기능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법령 개편이라든지 관리 임면을 할 때 동의를 얻는 절차, 서경, 그 다음에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봉박, 그 다음에 국왕께 충고하는 간쟁, 요 세 가지가 있죠. 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또 차이가 있다면 성형권의 대상이 되는 관직에 있어서 조선 시대는 이제 5품 이하의 관리에게만 이게 적용이 됐고, 그만큼 이제 조선이 조금 더 이제 국왕권이 좀 세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왕의 잘못된 명령을 비판하는 거, 뭐 봉박 간쟁이라든지 관리 임명 등의 서경권 행사, 요 니은 디귿이 바로 대간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왕명의 출납을 수행하였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는 여기 보면 중추원이 있죠. 중추원의 이제 승선, 산품 이하의 관리인 승선이 하는 일이고, 조선시대 때는 승정원이 해야 될 일이고요. 군사와 관련된 사항을 합의하여 처리하였다. 군사에 이제 관한 것은 이제 그 고려시대 때는 이제 그 중추원의 궁극기무와 관련돼서는 추밀이 담당하게 되겠고요. 2품 이상인. 그 다음에 조선시대 오면은 뭐
그런 것을 이제 관련돼서는 이제 뭐 비변사 같은 것이 이제 설치되기도 했었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25번. 가에서 마 고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 고대의 그 고분군에 대한 것인데, 자, 가 장군총은 고구려 초기에 고구려는 초기에 돌무지 무덤이죠. 그러한 돌무지 무덤의 대표적인 것인데 굉장히 크고 웅장하죠. 예. 높이가 아마 7m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이 장군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라미드 같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주변에 한 면마다 3개씩 호석을 이렇게 기대어 얹고 좌측에 보면은 이제 그 조그맣게 딸린 무덤이 하나 있어요. 이걸 흔히 배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에서 이제 그 온조 비류 집단이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백제도 역시 고구려와 지배층은 동일선상에서 이제 나온 거니까 좀 유사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분군에서도. 그래서 이 백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천동 돌무지 무덤은 이렇게 같은 형식의 돌무지 무덤이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규모가 조금 작을 뿐이지 형태는 좀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그 백제가 그 왕실의 출자가 바로 고구려와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것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서대면은 자 굴식 돌방 무덤에 있는 이제 그 고구려의 대표적인 벽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신도라고 하는 이제 도교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혼령을 지킨다는 이제 방위 신을 말하는데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현무도가 되는 것이죠. 도교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 좀 아시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릉은 백제 웅진 시기 때 중국 남조 당시 양나라 통교를 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은 벽돌식 무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벽돌식 무덤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백제 웅진 시기와 관련되어 있고 황남제퉁은 지금 신라의 그러한 무덤인데요. 대표적인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서 신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이 덧널이라는 무덤이라는 것은 이건 돌무지 무덤이고 이거는 이게 좀 개방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멍구멍도 되고. 근데 이거는 돌무지 무덤은 덧널, 목곽, 나무로 이렇게 그 곽을 만들어 가지고 시신과 함께 많은 껴묵기를 같이 넣어놓고 그에다가 돌과 흙으로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도굴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문화유산이 잘 남아있는데 이 황남대총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 서역계통의 그러한 수법을 볼 수 있는 유리잔이라든지 유리병, 우리 이쪽 동양 극동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비잔틴 양식 뭐 이러한 식의 그러한 서역과 관련된 그러한 유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로마, 비잔틴, 서역 아마 이렇게 해서 아마 전달이 된 코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1. 가 장군종 호석이 여기 보이죠? 호석. 그 다음에 배총이 이제 딸린 작은 무덤을 말하는데 있습니다. 맞고요. 도교의 영향을 받은 벽화가 그려져 있다. 강서대면 맞죠? 그 다음에 다 석천동 돌무지 무덤이 고구려가 한강 이남까지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아니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제와 고구려 왕실이었던 초기 그러한 유사성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고구려가 한강 이남까지 차지했음을 보여주는 것은 오늘날 충주 쪽에 있는 중원 고구려비가 되겠죠. 장수왕 때 여기로 진출한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중국 남조 영향을 받아서 만든 벽돌식 무덤이죠. 그 다음에 유리잔, 유리병 등에서 서역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독특한 유물들이 많이 나오죠. 화려한 생유리, 유리잔 이런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가의 확산이 가져온 결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뭐뭐는 본래 그 금령, 금지시킨 것이 엄한데 근래 소민이 농사를 게을리하고 임을 타하여 광작을 하며 광작이라는 것은 1인당 경지 면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증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양법이 되겠죠. 이양법, 이건 모내기법이 되는데 모판에 심었다가 나중에 옮겨 심어서 최대의 장점은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노동력을 줄여주게 됩니다. 예. 미리 다 속아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벼와 보리를 이제 같이 재배할 수 있는 이모작, 이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양법의 이점이라는 것은 본보리를 갈아먹고 물을 몰아내 모내기를 하여 벼를 수확하니 1년에 2번 동사지음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벼와 보리에. 자, 그러면 이것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여기 나오다시피 광작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경지 면적에서 많은 생산력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는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단위 면적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 광작. 기억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서로 이용한 깊이가리, 이것을 우경에 의한 신경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고려시대 때 시작이 됐고요. 반농사에 있어서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도입된 것도 역시 고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7번, 밑줄근 이 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학문은 인의를 해치고 천하를 해치는 것이다. 자, 출전이 퇴계 이황 선생인데 심증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이 마음속에 이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여기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제 이거는 결국 그러면 양명학이 되는데 양명학의 특징 딱 세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이 세상에 일치가 있다. 심증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타고난 본성이 착하듯이 타고난 참된 암, 이론적 학습을 거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양지라고 하는데 양심이 있듯이 양지가 있는데 여기에 치중하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렇게 이론적 학습에 몰두할 필요 없다. 성리학처럼. 오히려 해야 될 일은 암과 행함을 일치시켜야 된다. 지행합의를 강조하는 실천성 있는 강조하는 뭐 그러한 계통의 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통 성리학에서 이것을 좀 이단시하고 배격했죠. 자, 그래서 이 양명학의 또 하나 또 알아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양명학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 붕당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소론 쪽이 되는데 소론은 보통 이제 윤중을 효시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론 계통 중에서 윤중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영조 숙종 영조 때 이르면 이제 그 정제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제두가 강화도에서 1년에 그 학파로 만드는 게 바로 강화학파인데 양명학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만든 것이 이제 리을이 되겠죠. 주작의 교조와 이 노론 쪽이 특히 이제 서인 노론 쪽이 너무 지나치게 주자 중심의 그러한 학문을 절대시하는 교조화를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비판하고 양명학의 가장 큰 특징인 지행합의의 실정성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성혼의 사상을 게르탄 소론 계열의 일부 학자가 받아들였다. 그렇죠. 소론은 이제 그 율곡과 동시대 인물 중에서 이제 성혼에서 시작을 해서 윤중을 거쳐서 뭐 이광사 등등등 이쪽 강화도 지역죠. 이쪽에서 어떤 간의 학문으로서 연구가 되어서 강학파를 형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론과 좀 관련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주작의 교조화 쪽은 서인 노론 쪽이 심하다는 거. 송시열을 태도로 하는.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고요. 사단 7단 논증을 통해 심선론적 측면에서 발전하였다. 이 심성론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성리학이 되는 것인데 인간의 본성에 이 세상 이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 성리학은 이제 또 본성을 또 나누고 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제 사단 칠정 논증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이황과 기대승 간의 그런 어떤 논쟁을 통해서 이것이 심선농중에서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나에서 정해진 고증학과 서양과학의 영향을 받았다. 자, 이거는 이제 실학이 되겠는데요. 자, 실학이라는 것은 뭐 경세치형, 실사구시, 이용우생 이런 것으로 대표되어집니다. 경세치형,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데 이용이 되는 학문이고,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옳은 것을 추구한다. 네. 또 이용우생, 잘 이용하면 생활이 넉넉해진다. 생활 개선, 다 이런 것이 열매, 구체적인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학이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 이건 뭐 성리학, 뭐 양명학도 좀 그렇긴 하고, 뭐 이건 뭐 뜬구름 잡는 얘기죠. 예. 실생활과 뭐 도움이 되는 데는 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죠. 뭐 세상을 바로잡는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자료의 모습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출전이 일성록인데 왕의 일기인데 정조가 세손 시작부터 쓴 1760년부터 시작이고, 목민심서 정약용이 강진 유비의 시기 때 쓴 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선 후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옷차림에 있어서 상민 천민들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뭐 시전 상인들이나 군영을 지는 상민들 서로 양반이라고 부른다. 조선후기 하면 신분제가 해이해지죠. 신분제 변동이 심해지는데 양반 수가 너무 늘어요. 대신 상민과 노비 수는 줄어요. 자, 양반 수가 늘면 그 희소 가치는 낮아지게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렇게 변동이 되는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합법적 방법도 있고 불법적 방법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납속과 공명첩이라는 것입니다. 곡식 바치고 관직 명의, 이름이 없는 관직 명부를 부여받는 것, 납속 공명첩,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노비 같은 경우에는 뭐 도망을 간다든지, 뭐 군공을 세운다든지, 또 노비 종목법 실시, 영조 때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노비들을 또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상민층이 납속 공명청을 신분상속했다, 맞는 내용이고요. 일부 노비는 도망, 군공 등 방법으로 합법적, 비합법적, 합법적 군공, 비합법 도망 이런 걸 통해서 벗어나는 수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향촌 사회와 관련된 것인데, 자, 향촌 사회에서는 조선 전 중기 때는 사족이 향촌 사회를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제 관권, 즉 수령과 이를 보좌하는 아전들의 힘이 커지게 됩니다. 조선 전기 때 사족들은 유향소라든지, 향촌 자치기구이죠. 유향소라든지 또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향회 뭐 이런 것 등의 사족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유향소가 폐지가 됩니다. 유향소가 폐지가 되고 명칭이 이제 향청으로 바뀌게 되면서 위상이 약해져요. 또한 향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끼쳤는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향회에 분홍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요. 권위가 좀 약해지고, 향회 자체가 이제 뭐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뭐 자문하는 정도로 전락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관건이 세지면은 수탈도 좀 심해진다는 거,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정부는 경제소를 설치하여 유향소를 통제하였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것은 유향소가 향촌사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제소를 설치하는 것인데, 그만큼 유향소의 영향이 컸다는 것은 이건 조선 전기 때의 일이 되겠고요. 경제소라는 것은 어떤 향촌 사회에서 중앙에 이제 고위 간직에 나간 사람이 자기 출신지를 관리하면서 통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소가
유양소랑 같은 사족 출신들이로서 되어 있는 기구는 맞지만 경제소는 중앙의 고관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아예 경제소를 폐지해 버리고요. 설치라는 게 아니라 조선 후기 광해군 17세기에 이르면 경제소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양소도 명칭을 바꿔서 향청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향촌 자치기가 되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지방의 어떤 뭐 의회 정도에 해당하는 이 향회가 뭐 의결기는 그런 것보다는 수령의 부세 자본기구로 위상이 변했다는 것은 약해졌다는 것이고요. 수령을 중심한 관권이 강화되고 향리의 역할이 커졌다는 것. 특히 이제 서원과 향약이 사족의 그 대표적인 권력 도구인데 향약 같은 경우에도 뭐 정조 때 보면은 향약을 수령이 주관할 수 있게 한다든지 등등등등 관건이 굉장히 세지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같은 그림이 유행하던 시기에 문화현상으로 오른 것은 자 이곳은 까치와 호랑이 이름이 뭐 이른바 자코도 또는 호작도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조선후기에 유행했던 민화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효자를 담은 이제 그 물고기 모양과 관련된 이것도 역시 민화가 되겠습니다. 민화는 풍속화와 함께 조선 후기에 유행을 했죠. 조선 후기에는 서민 문화가 발달을 했죠. 그래서 뭐 한번 보자면 문학 쪽에서는 국어 문학 쪽에서는 뭐 한글 소설이라든지 사설시조 이런 게 유행했고 음악에 있어서는 음악 예술 쪽에서는 뭐 판소리라든지 탈춤 이런 것도 유행했고 미술에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진경산수와 또 풍속화 그다음 백성들이 그린 이제 이름 없는 백성들이 그린 민화 이런 것도 유행했고요. 공예에 있어서는 코발트 색깔의 안료를 많이 넣은 청화백자가 유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아학이 체계적인 궁중음으로 발전했다. 이거는 조선 초기 때 일이죠. 특히 이제 아학을 정리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세종 때 활약했던 박연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궁중음악이 많이 발전했고요. 서예에서 조맹부의 설송체가 도입이 되었다. 자, 조맹부 하면은 충선왕이 연경에다가 세운 만권당에서 이재현과 함께 교육해 한 원예 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여말 선초쯤 보면 되겠고요. 서민의 감정을 표현하는 판소리와 탈춤이 유행하였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청자의 백토해분을 친한 분청사기가 널리는 것은 조선 초기가 되겠죠. 분청사기, 순수백자, 청화백자 이런 순으로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신사임당, 율곡의 어머니, 헌안선원, 허균, 누이 다 이런 여류 문인이 활동한 시기는 16세기는 조선 후기라고 부르지 않고 조선 중기라고 부르죠. 이때 활약하던 대표적인 여류 문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임술 농민봉기 하면은 철종 13년에 있었던 1862년에 있었던 당시 세도 정치죠. 세도 정치하 최대의 봉기가 됩니다. 밀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여기 나온 것처럼 임술련 진주 농민 이렇게 돼 있죠. 경상 우병사 백납신의 탐악에 맞서서 전발 출신 유기춘이 일어난 대표적인 바로 봉기가 바로 진주밀란인데 임술련 공개 한 봉기인데 자, 이 진주밀란을 초모하게해서 부임한 안핵사로 부임한 박규수는 이 밀란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세 가지 세금 행정,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다. 전정군정 항고.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동면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를 해서 설치가 되었는데 뭐 효과가 없었어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못 되고 결국 그리고 그 다음에 말에 고종이 등극을 하고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이것을 뭐 전정은 뭐 양전사업, 뭐 호포제, 분정, 그 다음에 황곡은 뭐 사창제, 시시 등 이렇게 해서 흥선대원군이 삼정의 문란 해결책을 실시를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이러한 노력은 있었지만 당시 바로 시정되지 못했다. 자, 춘대춘임의 의창을 설치해 비밀을 구제하였다. 이건 고려시대죠. 곡물 부과 기준을 토지 소유 개수, 기존의 가우별에서 토지 소유 개수로 바꾼 법을 우리는 대동법이라고 그러죠. 예, 대동법 실시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균역법을 시행하여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영조 때, 영조 26년에 균역법을 시행해가지고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였죠. 예. 그 다음에 전세 제도에 있어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전분용도법, 풍용에 따라서 연분구등법 차등 지수한 거 1결당 4에서 20도 바로 세종 때 마련된 공법이라는 것이 되겠죠. 예.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바로 삼정 이정청이 정답이 되고 나머지는 다 무관한 내용이 되겠죠. 자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